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마이크론 CEO 울먹이며 한국 언급. 2. 삼성 SDI 자신감, 정말 대박치나? 3. 한국 없다면 중국 경제 마비된다며 난리난 중국.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얼마 전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만을 방문하자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많은 이틀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그는 공개석상에서 미국이 대만을 폭격할 수 있다는 증격적인 사실을 언급한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한 오브라이언은 미국의 한 뉴스 사이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동맹은 TSMC와 같은 반도체 공장이 중국 손에 결코 떨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만약 대만 침공에 성공하는 분위기가 된다면 중국이 TSMC를 확보하기 전에 미국이 이를 선제적으로 파괴할 것이라는 발언을 해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실 유사시에 대만 반도체 공장을 파괴한다는 미국의 전략은 오브라이언의 발언 전에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미국 육군대학원이 낸 보고서에도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막기 위해 대만 공장 파괴를 계획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것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 점령하더라도 큰 이점이 없도록 이른바 표적 초토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특히 미 육군대학원의 이 보고서에는 다음 전략도 나와 있었습니다. 대만의 TSMC가 중국으로 넘어갔을 때 미국의 동맹인 한국에 위치한 삼성은 반도체 최첨단 디자인에 있어 유일한 대안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어 이목을 끌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당면한 내용입니다. 미국이 대만을 지켜주는 이유는 TSMC가 중국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TSMC가 중국에 넘어간다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며 오히려 미국이 반도체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중국의 산업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미국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반도체 공급원은 한국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 반도체 생산단지는 끝까지 지켜야 하는 최후의 보루인 셈입니다. 그런데 대만의 입지는 실제로 매우 불안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한 오브라이언은 현재 한 단체에서 미국 대만 관계 강화를 모색하는 TF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만 폭격을 언급했던 오브라이언은 이번 대만 체류 기간 동안 대만의 정관계, 주요 인사들을 만난 것은 물론 차이잉원 대만 총통으로부터 훈장까지 받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게다가 곧바로 대만 총통이 전격적으로 미국 순방에 나서자 미국, 중국, 대만 간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대만이 엄청난 저자세를 보이는 만큼 중국 공격에 대한 불안감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9박 10일간 일정으로 과테말라와 벨리즈를 방문하기 위해 첫 경유지인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대만 총통이 미국 땅을 밟자 잔뜩 도끼가 오른 중국은 만일 차이잉원이 미국 메카시 하원의장을 만날 경우 결연한 반격을 하겠다고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차이잉원이 메카시 하원의장을 만날 경우 이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인민의 반군 소속 군용기 16대와 군함 4척을 보내 대만 주변 공역과 해역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는 한편 대만의 군사시설을 마비시키는 전자전까지 감행하겠다는 초강력 발표를 했습니다. 전자전은 전자장비를 활용해 적의 통신을 교란하거나 네트워크를 해킹해 피해를 주고 이를 아군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 활동인데요. 홍콩 명보는 베이징의 소식통을 인용해 차이 총통과 메카시 의장의 회담이 이뤄진다면 중국은 전자전을 통해 대만의 특정 목표를 공격, 마비시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대만 섬을 포위하는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벌였던 중국은 이번에 차이 총통이 미국 땅을 밟자 연일 대만을 겨냥한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전쟁까지 일사하겠다며 격렬하게 반발하자 미국은 오히려 중국을 달래는 듯한 뉘앙스로 대만 총통의 이번 미국 방문은 다른 나라에 갔다가 들르는 경유 형식이며 경유는 방문이 아니다. 사적이며 비공식적인 것이다. 중국이 이를 빌미로 대만의 공격적인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 라며 오히려 달래는 식으로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대만 총통이 직접 찾았는데 사적인 방문으로 격화시킨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처럼 미국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자 자신감을 얻은 중국은 미국에 대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가장 치명적인 곳을 겨냥했습니다. 예상대로 반도체입니다. 백슬래시사인. 중국이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사의 사이버 보안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반도체는 미국에게 가장 뼈아픈 영역입니다. 중국이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의 가장 약한 고리인 메모리 반도체 3위 기업 마이크론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요 외신들은 중국 사이버공안관리국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마이크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하면서 이번 조사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두고 미중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며 대만 총통이 미국을 방문해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기업이지만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입니다. 지난해 연간 매출 중 11%인 33억 달러, 약 4조 3천억 원이 중국에서 나왔을 만큼 마이크론에게 중국은 핵심 시장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갑자기 마이크론을 조사하겠다고 나서자 미국 반도체 업계에서는 마이크론 제품이 보안 위험이 있다는 의혹은 핑계일 뿐이며 중국의 진짜 속내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수출 통제 강도를 높이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 같은 조치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중국에 이러한 조치가 없었던 지난해에 이미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면서 마이크론이 이미 실적 부진에 시달려왔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중국의 마이크론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거나 마이크론 제품의 중국 판매가 금지되기라도 한다면 마이크론은 심각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우려는 즉각 증시에 반영됐습니다. 중국의 마이크론에 대한 조사가 발표된 날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 주가는 4% 넘게 급락한 60.3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산제이 메흐로트라 마이크론 최고 경영자는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마이크론 최고 경영자는 얼마 전 투자자들에게 배포한 2023회계연도 2분기 실적 설명 자료에 디램은 의미 있는 -5 비트코로소를 기록할 것, 낸드는 전년 대비 비트 생산이 역성장할 것이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중국이 때리기도 전에 이미 마이크론은 극심한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과 그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순손실 23억 달러라는 최악의 문기 성적표를 받아들었고 사실상 추가 감산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론 자체적인 감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산제이 메흐로트라 마이크론 최고 경영자의 공개적인 감산 선언은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해 감산 동참을 부탁하는 메시지라고 분석합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감산에 동참하지 않는 한 마이크톤의 감산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경쟁사인 한국 기업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마이크론은 감산과 아울러 시설 투자까지 더 축소한다고 밝힌 데에서 속내가 드러납니다. 마이크론의 올해 시설 투자액은 70억 달러에 그칠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분기 발표한 80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나 줄어든 겁니다. 전년 대비로는 40% 이상 시설 투자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마이크론의 마크 머피 최고 재무책임자는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겠지만 올해 회계연도 내내 영업이익률과 현금 호름이 상당한 수준의 마이너스를 유지할 것이라고 아예 솔직히 말했습니다. 결국 반도체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 그에 따른 감산 조치가 물가 피해지자 마이크론은 공식적으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만 차이잉원 총통의 이번 방미로 인해 다시 한번 TSMC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불안감이 부각되었고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 반도체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이재용 회장이 삼성 SDI 연구소의 전고체 배터리 시험 생산 파일럿 9을 둘러본 것은 그만큼 자신감에 의한 표출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궁극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지 않았나 하는 예상이 나옵니다. 마이크로 LED와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퀀텀 다큐디 OLED에 이어 삼성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혁신 기술이 삼성 SDI에 위에 첫 선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체 살리드, 톡보적솔, 그리고 삼성 SDI의 앞글자를 따서 지어진 생산 라인은 일명 S라인으로 불립니다.
그만큼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S라인은 약 2,000평 규모로 조성 중인데 하반기에 이르러 시제품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고 시제품은 소형 배터리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점차 제품 라인업을 늘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삼성 SDI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던 몰리버 집세 BMW 회장은 지난해 12월 한국을 직접 방문해 이 회장과 긴밀한 협의를 한 이후 이어 경영진이 한국을 방문해 전고체 배터리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BMW는 전기차 분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주행 기술은 세계 정상급이지만 배터리만큼은 삼성 SDI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배터리 개발을 천명했다가 1년 만에 포기하고 이를 해결할 파트너로 일찌감치 삼성전자를 지목해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에 따라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은 BMW 일부에도 장착돼 테스트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미래 전기차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이유는 성능, 화재 안전성 모두 지금의 전기차 배터리보다 훨씬 우수하기 때문인데 특히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이는 배터리 부품수 및 부피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차량을 설계할 때 지금보다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삼성 SD는 2013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술을 선보이면서 10년 가까이 기술 고도화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분에 주행거리 800km, 1,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손미카엘 삼성 SDI 부사장은 지난달 컨퍼런스 콜에서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은 업계 최초의 순수 전고체 생산 라인이라고 밝히면서 자신감을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초기 시장을 선점할 경우 이에 따른 경제 효과는 앞으로 수백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기차뿐만 아니라 항공 모빌리티 등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동수단, 운송수단으로 확대될 경우 천문학적인 규모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입니다. 물론 여러 기업들이 나오지만 한국이 거의 독점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압도적입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IT, 철강 등이 국가의 기반을 이루듯 가까운 미래에는 모든 부분의 배터리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 발전의 기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이야기하면 여전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보는 시각이지만 삼성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올해 하반기부터 시제품 생산에 들어가고 몇 년 후에는 상용화 완성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토요타, 세계 스타트업 등 여러 분야의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으면서 과연 이 시장의 첫 1위는 어떤 기업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작년 4분기 세계 디램 반도체 시장이 전분기 대비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삼성전자는 인텔을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1위에 몰랐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부문은 지난해 670억 5,500만 달러에 매출을 몰리면서 같은 기간 미국의 인텔 608억 1,000만 달러를 62억 4,500만 달러 10.3% 앞섰습니다. 또한 업계 1위인 삼성전자도 매출은 줄었지만 유일하게 점유물은 4.4%포인트 증가하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작년 4분기 세계 디램 시장 매출은 전분기 대비 32.5% 감소한 122억 8,100만 달러로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4분기의 감소폭 36%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업체별로는 모든 기업의 매출이 하락했는데 1위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매출은 55억 4천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25.1%가 줄었지만 반면 시장 점유율은 40.7%에서 45.1%로 뛰어 시장 95% 이상을 장악한 빅 3분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했습니다. 2위 SK하이닉스 28.8에서 27.7%, 3위 미국 마이크론 26.4에서 23%는 모두 점유율이 하락했습니다.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인위적 값산을 선언하지 않고 버티면서 경쟁사와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트렌드포스는 삼성이 공격적인 가격 경쟁을 펼친 덕분에 전반적인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출하량을 늘릴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반도체 1, 2위를 거머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두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기존의 반도체 법과는 상당 부분 다르고 처음부터 이런 조건을 달았으면 아마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특히 이미 부지 선정까지 마치고 미 현지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우선 착공을 하게 몰감해 놓은 다음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진퇴양난 상황에 빠지면서 당장 보조금 신청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 중심으로 동맹국들의 기술연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같이 가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라면서 몰래는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정할 문제를 미 정부는 약자들인 기업들한테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이건 눈 떠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들과 똑같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지난 28일 공개된 미 정부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서 초과 이해 환수제 등의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요구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분노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1억 5천만 달러 약 2천억 원 이상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초과 수익의 일부를 미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미 상무부는 기업이 제출한 수익 전망치 대비 실제 수익이 크게 못 돌 경우 최대 보조금의 75%를 가져갈 수 있다는 조건까지 달았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170억 달러 약 22조 3천억 원을 투자해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보조금 규모가 설비 투자액의 5에서 1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 회사는 최대 3조 3천억 몸가량을 바를 수 있는데 수익 수준에 따라 2중 2조 5천억 몸까지 정부에 반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국방 안보 분야의 첨단 반도체 무선 공급을 하거나 미 정부의 반도체 시설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기업의 이름을 보조금 지급 우선순위에 몰리겠다고 합니다. 보조금 많이 받고 싶으면 미국의 반도체 시설을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거저 갖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못 끼는 것은 보조금 지급 조건의 사업의 예상, 현금 흐름과 수익을 등의 수익성 지표를 따져 재무 건전성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밀 유출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반도체 업계에서는 특정 기업이 어떤 장비를 쓰는지부터 어떤 방식으로 장비틀을 배치하는지까지도 중대한 영업 기밀이라고 했습니다. 반도체가 나노 단위의 아주 미세한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만큼 작은 차이만으로도 생산 효율이 크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를 추격하고 있는 마이크론과 인텔에게 삼성전자의 제조 노하우가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업계의 얘기입니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미 상무부에 제조시설의 세부 사항이나 기술 역량을 공개하라는 것과 같은 건데 반도체 생산 공정은 제조 기업의 극비 사항으로 뭔가 및 성능 경쟁력에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경쟁사와 공정에서 얼마나 차이를 내느냐가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정보 공개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정책은 중국에 수십조 원 쏟아부어 지은 공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나라하고 무슨 동맹이라고 하고 미래지향적인 일을 추진합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날강도도라고 합니다. 고작 몇 조 원 집어주고 수십조 수백조를 도둑질해 가려는 미국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는 도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현재 전 세계 이목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쏠린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매일같이 새롭게 발표되며 국제사회로부터 더욱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상당히 긴장하며 다음 타겟은 자신이 될 것이라 노심초사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제한 지원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유럽연합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지만 최근 수개월간의 행보를 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활동이 러시아를 향한 포위망을 구축하는 것보다 더욱더 강력하고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방 세계의 정책적 방향은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견제와 중국에 대한 정치 군사적 견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중국이 한국의 IPEF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며 제2의 사드 보복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허를 찌르는 반격에 중국은 크게 당황하며 한국과 무한한 경제적 협력을 원한다며 태도를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중국에게 어떤 엄포를 놓은 것인지 그리고 중국이 왜 한국에게 자세를 굽히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는 전승절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향한 대공세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서방의 최첨단 방어무기로 무장한 우크라이나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도네츠강을 도하하려던 러시아군의 대대급 병력을 완전히 포위 소멸하면서 5월 16일 현재는 하르키우 전역을 완전히 탈환하는 등 동부 지역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지움 지역까지 진격해 본격적인 돈바스 탈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이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돌아간 것은 이미 오래되었지만 돈바스 친러 반군과 결탁한 지역마저 우크라이나가 탈환하는 것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이 모든 사태를 계획하고 준비한 푸틴은 대통령으로서의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에 중국이 매우 긴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대로 서방에게 무너진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타겟은 중국이 될 것이며 실제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는 그동안 서방 세계로부터 탈취한 기술과 지적재산권 도용으로 막대한 발전을 해온 중국이 무역 흑자금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워서 서방 세계를 겨냥해 군사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제대로 교육시켜 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의 무역 구조를 살펴보면 최대 무역 흑자국이 미국이며 그 다음은 유럽입니다. 중국이 무역을 통해 이익 보는 것의 절반 이상이 중국과 적대적인 서방국들로부터 나오고 있기에 적대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반면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국가들은 거의 없지만 러시아와의 무역 규모는 15위권 밖으로 사실상 중국 무역에 있으나 마나한 수준입니다. 중국이 서방 세계를 상대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면서 군사 대국화 행보에 박차를 가하자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IPEF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진정한 자유무역 구조를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경제적 고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플랫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중국 주도의 RCEP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과 일본 주도의 CP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있습니다. 미국이 준비 중인 IPEF는 위의 두 가지 플랫폼을 뛰어넘는 관세 철폐와 미국 주도의 무역 촉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RCEP와 CPTPP가 가지지 못하는 IPEF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미국이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 국가 중 하나로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가장 큰 무역 흑자를 내는 만큼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무역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 역시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으며 베트남마저 미국에게 가장 큰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제협력 플랫폼에서 미국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며 미국이 IPEF를 만드는 목적은 참여국들에게 미국 시장을 개방할 테니 중국을 견제하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IPEF가 실현되면 중국 경제의 좋은 시절은 다 갔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막대한 성장률을 뒷받침하던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을 다른 국가들에게 빼앗기게 되면서 중국의 성장 동력이 점차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 IPEF에는 인도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 그리고 남미 국가들까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앞두고 있으며 한국도 가입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IPEF에 가입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중국에서는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제2의 사드 보복을 보여주겠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중국의 이런 태도에 할 테면 해보라는 태도로 강하게 나오자 러시아처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될 위기감을 느낀 중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가능성을 일축하며 한국과 무한한 협력을 원한다고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무역 규모 측면에서 중국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대중국 무역 흑자는 243억 달러로 전체에서 3위를 기록하며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것이 경제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대체 불가능한 필수 산업과 소비재에서 양국이 서로 의존하는 것이 크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과거 2016년처럼 한국에게 사드 보복을 할 수 없는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도 중국은 사드 보복을 하겠다며 한국산 화장품이나 소비재 그리고 문화를 금지했지만 정작 한국산 반도체는 사상 최대 폭으로 수입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나 중요한 산업용 소비재들은 다른 국가에서 대체할 수 없는 제품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 보복을 하겠다며 반도체를 수입 금지하겠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결론적으로 중국만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한국도 급하게 다른 공급처를 찾아야 하지만 지금 같은 공급자 우위 상황에서 수요처 찾기는 매우 쉬운 일입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은 글로벌 공급 부족으로 인해 반도체 칩을 주문해도 최소한 1년은 기다려야 납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1년 지난해를 기준으로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고작 7%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중국 내 해외 업체들을 제외하고 중국 자체 기업들만 포함한다면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3% 수준으로 추락합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점은 서방의 제재로 인해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늘어나지 않고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한국과 무역 규모가 크긴 하지만 이것은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적으로 혜택을 베푸는 것이 아니다. 중국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한국의 첨단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기에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 보복을 한다면 한국은 다른 시장을 찾으면 그만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의 문화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를 끌면서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의 K-POP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팬을 보유 중이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을 휩쓸면서 수십억 인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외된 지역이 딱 한 군데 있는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세계 1위를 휩쓰는 와중에도 한알령을 한답시고 한국 문화를 억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국민들은 중국 정부에게 들키지 않게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제한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한국의 첨단 산업과 문화산업부터 대부분의 산업 분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데 중국이 없어도 충분히 발전과 경제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며 중국이 한국과 교류를 끊을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중국이 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미국 주도의 IPEF가 발효되면 한국에게 인도 시장과 아세안 그리고 남미 시장이 개방되면서 중국에 비해 관세 우위를 얻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중국 제품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인기를 얻었던 것은 저렴한 가격과 품질 덕분이었는데 IPEF를 통해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면 훌륭한 한국산 제품들이 무관세로 저렴하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된다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세안 시장의 경우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중국의 시장 영향력이 크지만 관세에서 차이가 나게 되면 중국산 제품은 점점 도태되면서 최고급으로 인식되는 한국산 제품들이 현지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세안, 동남아 지역에선 중국 제품은 저렴하다는 인식이 강하며 반면 한국산 제품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 K-POP로 인해 최고의 인기를 누리면서 동시에 최고급 제품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동남아 현지 시민들은 한국 제품을 사용하고 싶어도 관세 등의 이유로 비싸서 사용하지 못했지만 관세가 철폐되면서 중국 제품에 비해 완전한 비교 우위를 가지게 되면 동남아 시장도 한국이 완전히 접수하게 된다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경제 플랫폼을 통해 중국은 중국 안에서만 통하게 되어 일종의 갈라파고스처럼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고립이 지속될수록 중국 경제 성장률은 점차 낮아지고 지금처럼 군사력을 앞세워서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계획도 무산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이 발전하는 것이 줄어드는 만큼 그 파이는 중국 이외의 협력국들이 나눠 가지며 글로벌 시장 경제는 더욱 튼튼해진다는 전망입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로 상하이 봉쇄 50일차를 기록하면서 중국 경제와 공급망이 마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과 아세안의 정상회담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포위망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중국은 시진핑 정권의 실적을 위해 경제 성장률을 포기하면서까지 높은 수준의 방역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 수준으로 예상하며 본격적인 저성장 기조에 돌입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중국과 비슷한 3% 수준이지만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로 향해 가고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1만 달러를 넘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성장률 정체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최근 중국이 한국을 향해 사드 보복 당시와 같은 경제 보복을 예고했지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